모두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미니멀라이저다 김유영입니다. 자, 25학년도 6월 달에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부산시교육청 출제였죠. 여러분한테는 아마 수능 형태의 통합과학 시험을 처음 이제 연습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과탐 시험들하고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죠?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문항수가 5문항이 늘어났고요. 시험 시간도 조금 늘어났고요. 총점은 그대로지만 난이도 면에서는 우리 학교 내신 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6월 달에 시험 보는 거는 조금 결을 다르게 해요. 여러분이 실제로 보는 그런 수능 시험이랑은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총평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시험은 여러분이 전체적인 통합과학을 다 배운 상태에서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통합과학 1에서는 절반 조금 더 넘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보는 통합과학 수능 형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단원 포함되어 있잖아요. 과학의 기초. 지금 보니까 한 7문제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수능 시험에서는 그 정도 포함될까요? 안 돼요. 당연히. 난이도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학의 기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범위가 아니라서 아마 여러분한테는 조금 많이 쉬운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만 느낀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자,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냥 에이 뭐 아직 수능도 많이 남았는데 뭐 이거 연습해서 뭐 이게 아니라 내신을 대비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 범위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봐요. 사실 이거 이전에 4월 달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말 수능 형태로 출제를 한다면 통합과학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시문항을 준 적이 있어요. 문제 자체를 준 적이 있는데 그 문제지에 비해서는 얘는 정말 난이도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 뭐 수능 할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단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에서 전체적인 오답률 베스트 5 문항을 골라보면 1등 24번, 2등 21번, 14번, 11번, 4등 21번, 그 다음에 5등 17번 보면 뒷페이지에 보통 몰려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사실 이게 오답률 이렇게 뭐 주어져 있는 거 지금 보면 오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그런 시험이었다. 어쨌든 이런 마지막 페이지들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 거죠. 근데 사실 거의 과탐 시험이 항상 이렇습니다. 앞 페이지 한 2페이지는 그냥 에이, 자 한번 맞춰봐. 그 뒷 페이지에서 그냥 막 이러는 거죠. 자, 일단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은 측정과 어림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 측정은 도구 같은 걸 사용해서 정확한 값을 구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림은 비교해서 근사값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면 측정, 질량, 길이 등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여 수치와 단위로 나타내는 활동. 네, A 맞아요. 자, 그 다음 측정을 할 때 저울, 자 등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 B도 맞네요. 어림을 통해 대략적인 질량, 길이 등을 추정할 수 있어요. 네, 다 맞아요. 쉬운 문제 5번입니다. 2번. 네. 2번. 다음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자료다. 제임스 웹 비싸요. 이거 엄청 비싼 건데 그만큼 이제 해상도가 좋죠. 우주망원경에는 정육각형 거울 18개를 이어붙인 대단한 크기의 주경이 달려있죠. 네, 이 주경의 지름은 6.5m나 되고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2.7배, 집광 면적은 25제곱미터에 이른다. 이에 대한 설명. 기억은 기본 양 중에 길이에 해당합니다. 틀린 거 없잖아요. 미터로 나타내고요. 얘는 기본 양으로부터 유도된 거다. 왜냐면 길이를 2번 곱했어요. 그러니까 유도된 거 맞아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거시 세계를 관측하는 데 사용이 되죠. 예, 우주를 관측하는 겁니다. 5번이 답이에요. 3번. 네. 이 컴퓨터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자, 다음은 길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사례를 나타낸 거예요. 지구에서 레이저를 쏴요. 그 다음에 다리 표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하죠. 그럼 왕복 시간의 절반 곱하면 길이 나오는 거야. 달까지 거리. 원자 힘, 현미경을 이용해서 흑연 표면에 있는 탄소 원자 크기를 측정을 하고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는 여러 개의 위성에서 오는 시간 차를 이용을 해서 신호 시간 차를 이용해서 수신기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삼각 측량이에요, 이거는.
가해서 빛의 속력을 이용하는 거 당연히 맞죠. 빛을 쏴서 반사되는 거니까 레이저 빛입니다. 가해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규모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아니요, 나가 훨씬 작잖아요. 원자. 그러니까 틀렸지? 다에서 이동 거리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한 것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GPS 위성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보정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길이가 맞습니다. 3번. 4번. 그림 가에서 나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낮 동안 위치 변화, 그 다음에 사람의 심장 박동,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파동. 해시계는 가를 이용한 것이다. 당연한 거죠. 주기적인 현상. 현재 국제 공통의 시간 측정 표준은 나를 이용하면 참 좋겠네. 내 심장 박동을 전 세계 표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얘가 표준입니다. 누구나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준비물은 딱 하나 있으면 돼요. 세슘 원자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에요. 가를 이용을 해서 이용한 시간 측정이 달을 이용한 시간 측정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자 시계가 가장 정확한 시계겠죠. 그래서 요거는 4번은 답이 1번이죠. 기억만. 5번. 당뇨병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아서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질병인데 단백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당뇨병이 발생할 수가 있죠. 당연히 8시간 이상 공복 후에 측정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이렇게 이상이 되면 당뇨병 진단 기준 중에 하나다라고 돼 있네요. 자, 기억 보면 기억은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고 했네. 인슐린은 단백질 호르몬이니까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니은은 측정 표준이 활용한 예이다. 이거 기준을 줬잖아요. 기준을 줘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맞는 거고요.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는 기본량이 단위가 아니고요. 이거 질량을 뭐로 나눴다? 부피로 나눴잖아. 무조건 유도량이죠, 이거는. 틀렸지? 그래서 3번입니다. 그 다음 6번. 그림은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결과인데 71.5 데시벨이라고 주어져 있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는 디지털 신호, 아니에요. 소리는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는 어디에 쓰는 거? 이건 컴퓨터에서 쓰는 거예요. 컴퓨터가 없으면 쓸 일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에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소리의 세기를 받아들여서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숫자로 나타냈어요. 디지털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 그다음 데시벨이 소리의 세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다.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데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원래 10의 마1 제곱을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벨 단위인데 보통은 데시벨을 더 많이 쓰죠.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니은 디귿 4번. 7번. 자, 7번은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 아날로그고요. 나는 디지털 신호예요. 그러면 신호가 왜곡됐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잘려 나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럼 기억. 가는 아날로그 신호가 맞죠? 나는 연속적인 신호가 아니고요. 얘는 10, 10, 100 이렇게 가는 거니까 중간값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이거는 디지털이에요. 나가 가보다 전송 과정에서 손상되기가 쉽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많이 틀리는 내용 중에 지문 중에 하나인데 디지털로 일단 변환을 해놓으면 복제나 전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쉬워져요. 컴퓨터를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디지털화 해놓으면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가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거나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손실 왜곡이 생기고요.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아날로그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됐지?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 7번은 1번이 답입니다. 디귿 틀렸죠? 자, 여기까지가 아마 과학의 기초에 관한 이야기였을 거고요. 그 다음 8번 넘어갑니다. 8번은 이제 빅뱅이네요.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A는 쿼크가 결합한 시기, 쿼크. B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했다. 이거는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네요. 쿼크가 조합됐어요. 결합했어. 그럼 뭐가 만들어졌다? 양성자, 중성자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온도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높다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집니다. 팽창하니까. 자, A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라고 했어요. A에서 아니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요. 여기. 틀렸고 B에서 수소 원자 예, 원자와 원자가 만들어졌다. 네, 맞아요. 한 38만 년 정도 후가 되겠죠. 빅뱅 이후. 그래서 정답은 2번. 9번. 자, 9번. 다음은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입니다. 보면 고온의 광원에서 저온의 기체. 이거는 저온의 기체가 고온의 그 광원에서 오는 에너지를 먹어요. 그래서 이건 흡수 스펙트럼 형태가 나타나고요. 얘는 그냥 얘 자체가 에너지가 높잖아. 고온이니까. 그래서 얘는 방출 스펙트럼 형태가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X랑 헬륨이랑 봤을 때 헬륨의 스펙트럼이 이 기체 X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 X에는 헬륨이 들어있어요. 헬륨 외에 또 다른 기체도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 아니에요. A는 틀렸고. 그 다음 X에는 헬륨이 존재한다. 네, 맞아요. 별빛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어요. 네, 간접적으로 구성 원소를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정답은 4번. 10번. 자, 다음은 태양계 형성 과정의 일부를 단계별로 나타낸 겁니다.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죠. 회전하면서 이렇게 원반 모양을 만들어요. 수축하는 성운 중심부에는 원시태양, 아직 태양이 아닙니다. 원시자 붙어 있으면. 핵융합 일어나기 전 주변부에는 원시 원반이 만들어졌고요. 원시 원반에서 원시 지구를 비롯한 원시 행성들, 원시자 붙어 있으면 다 지구가 아니고 전 단계, 행성이 아닌 전 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원소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네, 왜냐면 그거 우리 지금 태양이 헬륨까지밖에 못 만들고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라든지 아니면 지구에는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철보다 무거운 애들도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성운의 중심부 온도는 점차 낮아질 수가 없죠. 이거는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계속 올라갑니다. 일종의 단열 압축 과정. 디귿. 리은은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성장해서 형성되었다. 네, 맞아요. 미행성체들이 반죽되면서 되게 중요한 시기, 마그마 바다 시기를 거쳐서 원시지구가 이제 지구로 진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3번이에요. 자, 11번 오답률 베스트 5에 포함되어 있던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는 주의하는 게 좋아요. 이게 복합적인 문제죠. 사실 화학하고 지구과학하고. 자, 그림과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그럼 이거는 주계열성이라는 얘기죠. 태양이라고 아예 줬지만 주계열성. 그래서 중심부에 헬륨이 쌓여가고 있고 주변에 수소가 핵융합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수소 원자와 원자 A, B의 첫 번째 전자 껍질과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비교한 겁니다. 얘는 지금 전자를 보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수소니까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두 개네. 그럼 얘는 헬륨이고요. 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헬륨 첫 번째 두 개, 두 번째 두 개야.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 4번이죠. 4번. 왜냐면 전자가 4개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베릴륨이에요. 자, 기억. 가의 중심부에서 A의 원자 핵이 생성됩니다. 네, 맞는 얘기죠. 헬륨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A와 B는 같은 족 원소입니까? 라고 했는데 베릴륨, 우리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갑니다. 얘는 2족, 얘는 18족이잖아요. 같은 족 아니에요. A하고 B는. 얘는 틀렸고. 그 다음 가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아마도 탄소, 산소 정도까지예요. 얘는 작잖아요. 태양은.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기억만. 이런 문제 뭐 어려울만 하긴 했어요. 얘네를 이게 사실은 화학원에서는 오비탈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거 배우면서. 근데 통합과학이니까 내용을 살짝 덜어낸 건데 이런 건 주의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12번. 자, 12번은 주기율표의 일부입니다. 채워볼게요. 2주기 1족이니까 누구, 리튬. 그 다음에 얘는 산소, 얘는 당연히 염소. 자, 그러면 X와 O는 2대 1의 개수비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이룬다. Li2O예요. 네, 그 다음에 Y2는 뭐냐면 염소잖아요. 황록색을 떼요.
젓갈색을 띠는 브로민도 있고 흑자색 띠는 물론 이렇게 분자일 때입니다. 아이오딘, 담황색 띠는 플로린도 있어요. 할로젠은 전부 다 색깔을 띈다는 거. 그 다음 산소는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 니, 디 담았습니다. 5번. 13번. 다음은 원소 X에 대한 자료입니다. 3주기 원소고요. X는 물과 격렬히 반응을 한대요. 그래요? 물과 격렬히 반응을 한다라는 걸 봐서 일단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큰데 X 플러스니까 금속 원소야. 1족이란 얘기네요. 3주기 1족 누구다? 나트륨 11번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전자가 11개잖아. 그래서 11개 전자 배치는 2, 8, 1이에요. 마지막 껍데기 하나 들어있고요. 하나 들어있는 찾으면 이 친구네요. 안쪽은 볼 것도 없어요. 2, 8이니까. 정답은 2번. 그 다음 오답률 베스트 5에 또 포함되어 있던 문제 14번. 자, 그림은 물질 A와 B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 내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해질과 비전해질의 구분인데 A는 설탕과 염화 나트륨 중 하나고요. B는 포도당과 염화 칼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두 개의 비커에 고체 상태 A, B를 각각 넣고 전기 전도성 측정기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을 했고요. 나의 A, B가 들어있는 비커에 증류수를 넣고 완전히 녹인 다음에 전기 전도성 측정기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을 했어요. 결과도 중요하네. 가에서는 흐르지 않는 물질의 가지수가 몇 개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흐르는 물질의 가지수가 몇 개냐. 둘 다 기억이야. 둘 다 기억이야. 둘 다 기억이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비전해질은 얘, 여기도 비전해질 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안 흘러. 전류가 안 흐르면 얘하고 얘는 고체 상태에서도 안 흐르고 얘하고 얘는 고체 상태에서도 또 안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선 그 누구도 전류가 안 흘러. 이래서 여기 들어가는 기억이 2니까 여기도 2거든. 그러면 나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의 가지수가 2개라니까 얘도 전류가 흘렀다는 건 무슨 얘기다? 둘 다 전해질이다. 따라서 A는 염화나트륨이고 B는 염화칼륨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2가 맞아요. 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A는 분자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B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험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보기를 쉽게 준 편이기는 해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5번. 15번은 분자 가와 나를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런 것도 찾기가 쉬운 게 지금 가운데 있는 애 보면 요거는 자기 게 아니거든. 자, 자기 게 아니고요. 얘는 2에 하나, 둘, 셋, 넷. 2에 4짜리야. 전자 배치가 이래요. 얘 누구야? 6번 탄소죠. 얘는 자기 거, 요게 자기, 요것만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2에 6의 전자 배치 산소네요. 8번이니까. 이거 CO2예요. 그럼 얘는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만 자기 거잖아요. 요거. 그럼 2에 얼마? 하나, 둘, 셋, 넷, 다 6이니까 8번. 누구? 산소. 이건 수소지. H2네요. H2.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CO2고요. 틀렸어. 그 다음에 가에서 모든 원자는 네온은 네온 10이니까 2에 8의 전자 배치를 갖거든. 얘네들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려고 공유 결합한 거예요. 지금 보면 얘 것까지 포함해서 얘 8개 만든 거고요. 얘네들 것까지 포함해서 얘도 8개 만든 거예요. 그래서 2에 8, 2에 8, 2에 8 이렇게 만든 거야. 2에 8이면 10.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사실 공유 결합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그다음 공유하는 전자 쌍수는 가와 나가 같다. 전자 쌍수하고 공유 결합수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전자 쌍수는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런데 결합수는 2개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공유 전자 쌍수는 2개인데 그대로 결합수가 2개야. 요런 차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복된 전자 쌍들이 하나의 결합을 이룬다. 다중결합이라 그래요. 다중결합. 이중결합. 근데 얘는 단일결합. 가와 나가 같다? 아니요. 전자 쌍수는 달라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도 1번. 16번.
자, 그림과는 규산염 사면체 구조를 나는 규산염 광물인 희석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단사슬 구조죠. 희석, 단사슬. A와 B는 각각 규소와 산소. A가 규소, B가 산소. 자, 그래서 A는 산소이다. 땡, 틀렸어. 나는 단사슬 구조 맞고요. 나에서 규산염 사면체는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B를 공유하여 결합을 한다. 네, 틀린 거 없습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D가 맞아요. 4번. 이것도 쉬운 문제네요. 자, 17번 표는 물질 ABC의 특징 유무를 나타낸 건데 ABC는 규산염 광물, 단백질, 핵산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이런 거는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아요. 표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유전 정보를 전달합니다 했을 때 A에 동그라미 있는 걸 확인해 보고요. 그럼 이거는 핵산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진 그럼 다 X겠지. 유전 정보하고 관련이 없는 애들이에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까? 핵산은 맞아요. 근데 B 누군지 모르겠고요. X라고 돼 있으니까요. 요거 확인했을 때 요거 규산염 광물. 그럼 B는 단백질이겠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물음표는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그럼 셋 다 O네요. 또 가에 대해서. 자, 기억은 X이다 했는데 아니에요. X가 아니고요. 원자가 전자수가 4인 원소가 있다. 누가 있냐면 2주기 탄소, 3주기 규소. 여기는 탄소, 여기는 탄소, 여기는 규소니까 맞네요. 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B는 지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D가 틀렸지. 2번만 답이에요. 좋아요. 18번. 자, 다음은 DNA를 구성하는 염기 사이의 결합 규칙성에 대한 탐구 활동인데 7쌍의 염기로 구성이 되고요. 아데닌 3개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보결합 시켜볼게요. 사이토신인, 타이민, 그 다음에 타이민, 사이토신. 표를 이용하여 1의 염기 배열을 1, 4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마주보는 염기의 숫자 합이 A인 경우만 결합을 하는데 그때 이 규칙에 따라서 염기 배열을 숫자로 나타냈다. 그랬더니 가에서 1의 색깔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1의 염기가 이게 요거대로 따라가면 2, 1, 3, 4, 3, 1, 2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음표로 돼 있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요거는 누가 누군지 모르고 요런 상태. 그럼 나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뭐냐면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1, 2로 주어져 있어요. 1, 2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마주보는 염기의 숫자 합이 A인 경우에만 결합을 한다라고 했는데 기억과 니은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엔 합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합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짝 지어지고 이렇게 짝 지어져야 맞죠? 그래야 5. 그래서 A는 5가 될 거예요. 그래야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맞아요. 5가 되려면 아데닌과 결합하는 기억 그게 3이어야 돼. 아이고, 아데닌과 결합하는 니은 그게 4여야 돼. 그러니까 타이민이 4겠죠. 구아닌과 결합하는 기억이 3이어야 돼. 이렇게 되겠네요. 기억이 3이잖아요. 그럼 이게 사이토신, 그럼 여긴 구아닌, 4니까 타이민, 아데닌, 그 다음 여기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돼요. 이것도 한번 써보면 3, 4, 구아닌, 아까 기억이 구아닌이 아니고 사이토신, 니은이 타이민이니까 사이토신 3, 4, 그 다음 구아닌 2, 1, 2, 4,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니은은 사이토신입니다. 니은 사이토신 아니고 타이민이에요. X에서 기억의 개수는 4개입니다 라고 했네요. X에서 기억의 개수, 기억이 누구? 기억은 아까 사이토신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맞아요. 28번은 4번 니디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퍼즐이죠. 퍼즐.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19번. 자, 태양전지판 나타낸 건데요. 이에 대한 설명. 기억은 반도체 이용합니다. 그럼요. 니은은 기억보다 전기 저항이 크다. 아니요. 피복이 훨씬 크죠. 그래서 틀렸고.
자, 디귿은 니은보다 자유전자가 많아요 라고 했어요. 디귿은 니은보다요? 아니에요. 이거는 부도체잖아요. 피복은.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쉬운 문제. 20번. 자, 사람 몸속에 있는 단백질 X의 구조를 나타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X는 펩타이드 당연히 존재하죠. 단백질이니까. 그 다음에 기억에는 뉴클레오타이드. 기억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고요. 이거 아미노산. 틀렸고. X는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입니다. 쉬운 문제고 21번. 자, 얘도 오답률 베스트에 포함되어 있던 문제. 왜 포함되어 있을까 봅시다. 가는 규소. 얘는 규산염 광물 중에 하나를 나타냈어요. 가와 나에는 당연히 공유 결합이 존재해요. 비금속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에서 가를 얻을 수 있다. 규산염 광물이니까요. SiO2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면체 형태로 쓰면은 이렇게 해서 SiO4가 단위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자 구조를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서 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가는 반도체 소자의 재료. 예, 순수 반도체가 Si 또는 저마늄 이런 애들이에요. 길이 D가 다 맞아요. 5번. 사실 이게 요거 때문에 아마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요거 니은 때문에. 그래서 오답률이 좀 높지 않았을까. 22번. 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권역 상호작용을 표는 상호작용 A에서 C의 예를 나타낸 겁니다. 1, 2는 각각 기권과 수권 중에 하나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A는 바람에 의해 해류, 그럼 수권과 이거는 수하고 기 중에 B를 보니까 육상식물이 광합성 과정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얘가 기권이네요. 수권이 뭐야? 끝났네. 그러면 수권하고 직권이니까 뭐 지진해일 같은 것들이 지진해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어요. 그러면 1은 기권이다. 아니요. 2가 기권이고요. 기억은 2의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광합성이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는 해요. 지진에 의해 해일이 발생한다는 가에 해당합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4번이에요. 쉬운 문제. 23번. 자, 이건 탄소 순환이네요. 자, 옳은 거 골라보면 기억. A를 통해서 A 어딨니? 화석연소. 탄소는 기권으로 이동합니다. 네, CO2 형태로 이동하는 게 맞아요. B를 통해 이동한 이산화탄소, 탄소의 일부는 탄산이온이 됩니다. C가 어디 있을까요? C. 자, 여기 보면 B죠, B.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잖아요. 이거 바다야, 바다. 녹으면 보통 CO3, 2마 이러면 탄산이온. 그러니까 요거랑 결합 여러 가지가 되겠죠. 만약 칼슘이랑 결합하면 이렇게 침전돼 가지고 석회암 뭐 이런 것도 될 거고요. 요거를 포함한 물질을 탄산염이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탄산이온. 녹으면 탄산이온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그래요. 맞는 거고. 자, 그다음 탄소가 순환할 때 에너지 흐름이 같이 나타난다. 뭐 당연하죠. 이건 뭐 태우면 당연히 발열 반응이고 이것도 흡열 발열 반응인 거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아요. 또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아마 얘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문제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는 각 그 지역마다 특징적인 판의 경계 그거 위치하고 그 다음에 정말 거기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의 특징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내신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섭입형 경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표적인 보존형 경계. 자, 여기는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A의 하부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하강이에요, 이거. 하강. 섭입형 경계. 네, 수렴형이니까 판이 소멸하는 곳이죠. 틀렸어요. B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게 단층대인데 어떤 단층대냐면 변환 단층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화산 활동보다는 지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C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예, 발산형 경계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거 디귿만 맞네요. 2번이에요. 네.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왜 어려웠을까? 근데 이게 아마도 요게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럴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얘가 오답률 1위 찍을 정도의 난이도를 갖추고 있다고는 판단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 25번 마지막 문제. 다음은
어느 지역의 화산 폭발에 대한 자료인데요. 뭐뭐에서 화산의 폭발하여 용암, 화산가스, 화산재 등이 분출이 되었어요. 화산재는 최대 고도 2.4km에 도달하여 인근 공항이 폐쇄되었고 분출된 용암은 주변 거주 지역에 주거 지역에 도달해 주민 피해가 발생을 했죠.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직권의 변화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이다. 네, 맞아요. 화산 활동이니까요. 대기 중으로 기역으로 인해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네. 이게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선생님, 화산재가 이렇게 딱 덮으면 이불처럼 덮는 거기 때문에 온난화를 촉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뜨거워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물론 그렇게 이불 역할을 하는 것도 맞을 거예요. 근데 얘네는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온실기차라고 하는 애들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대로 투과를 시키거든. 투과를 시킨 상태에서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 그러면 얘네는 차단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산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더운 날 우산 쓰고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일단 빛이 차단되니까 그런 효과인 거야. 그리고 또 크기에 따라서 이런 화산 분출물은 화산력, 뭐 화산탄, 화산진, 화산재 뭐 많아요. 크기에 따라서 가장 막 진짜 먼지 같은 화산진, 그다음에 재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니은은 그렇다.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면서 발생한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하나 또 알아두실 게 이게 아마 지금 시험 범위인 친구들 많죠. 그 지진이 있다 했을 때 화산이 반드시 있느냐? 아니요. 지진이 있을 때 화산 활동이 반드시 있진 않는데 화산 활동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상관관계 꼭 알아두세요. 지진이 있다고 해서 화산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빈도가 낮아. 지진이 있다고 해서 꼭 화산 활동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화산 활동이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지진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25문제 같이 풀어봤는데요. 난이도 면에서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수능 형태를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고 여러분 지금 학교 시험 내신 시험 대비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그 정도로만 의미를 챙겨갈게요. 나머지 이거 뭐 잘 보거나 못 보거나 했다고 해서 잘 봤다고 나 과학 좀 해 이럴 필요도 없고요. 못 봤다고 해서 포기해? 이럴 필요도 전혀 없는 시험입니다. 그냥 진짜 연습했다 정도만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능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 공부하는데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형태의 시험은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나서 2학년 때 넘어가서 그때 보는 전국 연합학력 평가 또는 교육과정 평가원 거 모의평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좀 중요할 겁니다. 많이. 첫 세대죠. 네, 수능 바뀐 수능에서 통합과학을 보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잘 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꾸준히 해나가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사실 2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꾸준히 잘 준비하셔서 항상 마지막에 웃는 그런 멋진 승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또 학력평가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